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학술 연찬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정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 포니정 재단의 학술 지원을 받는 신진학자로서 사뮤엘 베케트 후기 문학에 등장하는 이미지의 이중언어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약 30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베케트라는 이중언어 작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제가 수행한 연구의 일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베케트는요, 보시다시피 20세기를 거의 통으로 산 상당히 20세기적인 유럽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중에 유럽에서 벌어진 여러 어떤 역사적 소용돌이를 자기 몸으로 겪은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수백 년간 지배하던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1930년대 말에 파리로 가서 프랑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작품 그리고 작품의 창작과 자기 번역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소설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예술 감독으로까지 활동을 했던 굉장히 전방위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한 시대의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베케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케트는 1906년에 수도 주변인 폭스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부유한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제1 언어로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만 사실 베케트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트리니티 college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학사를 전공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모던 랭귀지라고 하는 우리 그 현대어학부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해서 나중에 이제 로망스어 계열, 즉 프랑스어나 프랑스어와 이탈리아 계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작가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수석 차석을 계속 하니까 거기 계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학원 올 생각 없나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의에네스라는 우리가 프랑스어로는 의에네스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파리에 있는 고등사범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문과로 치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과의 최고봉인 곳에 학교 대표로 원어민 강사 파견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 강사죠.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강사직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물과의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임스 조이스라는 아일랜드의 작가인데요. 이미 그 당시에 대문호로 평가받고 있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작품을 낼 때마다 찬사와 논란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이미 대문호인 제임스 조이스를 만나면서 또 그 제임스 조이스를 둘러싼 망명자 커뮤니티를 만나게 돼요. 이 커뮤니티에 문인도 있지만 여러 예술가들도 있었고요. 특히 영미권에서 망명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케트가 오히려 여기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가 파리에서 있으면 작가로 내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베케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모교로 돌아가서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 1, 2년 정도 했을까 너무 자기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사임을 하고 1930년대에 굉장히 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의 일부는요,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굉장히 각별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돌파구로 런던에 가서 내가 성공해보겠다, 작가로.
라고 해서 런던에 가는데 뭐 몇 가지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비평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원할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937년에 파리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서 이렇게 친구도 만들고 다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자기가 원래 영어로 썼던 작품을 프랑스어로 좀 번역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1940년대 초에 유럽을 뒤흔드는, 사실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일까요? 맞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러면서 베케트는 사실 친구들이 주로 이제 레지스탕스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레지스탕스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수잔 듀메닐이라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여인과 함께 레지스탕스에 가담해서 남불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가 왜냐면 파리를 점령해서 다들 남쪽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에 거기서 전시 상황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전시 상황인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물론 레지스탕스 운동도 했지만 자기가 프랑스에서 도착해서 막 쓰기 시작했던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와트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영어로 처음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루시옹이라는 곳에 지내면서 계속 영어로 쓰긴 하는데 상당히 프랑스어적인 영어로 이제 완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어로 완전히 글쓰기 언어를 전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파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 그 일들을 겪으면서 베케트가 이제 완전히 내가 프랑스어로 글쓰기 언어를 전환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를 방 안에 이렇게 일부러 틀어박히게 해서 방 안의 포위라고 자신이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광기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대작들을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몰로이라든지 말론 죽다,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놨는데요. 이게 우리가 주로 소설 3부작 혹은 초기 소설 3부작이라고 하는 그 베케트의 대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쓴 작품 중에 하나인 단편 소설 모음집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고도라는 작품도 바로 이 당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까지 이 놀라운 글들을 다 써서 50년대 초반에 출판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도 파리의 민위라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맺고 또 출판을 하게 되면서 베케트는 이미 소설로는 비평계에 굉장한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처음에 고도를 초연하고 처음엔 조금 싸늘했어요. 왜냐하면 고도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계실 텐데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반응이 싸늘했었는데, 나중에 정 아누이라는 굉장히 당대의 유명한 프랑스 극작가가 극찬을 해주면서 갑자기 이제 비평계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 원래 바빌론 극장이라는 곳에서 초연을 했었는데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고 또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또 유럽을 넘어서 미주, 세계, 이렇게 전 세계를 순회하는 그런 공연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만약에 미주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을 프랑스어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로 했을 때 알아듣는 관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번역을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럼 소설도 있다면서요. 소설도 번역해 주세요. 영어로 우리가 출판하게. 이렇게 계속 계약 요청이 오면서 베케트는 자기가 프랑스어로 썼던 작품들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자기가 자신이 하기 때문에 자기 번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특별한 활동이에요. 왜냐면 프랑스어로 쓴 거를 자기 모국어로 번역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는 질문을 사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베케트가 처음에 이 프랑스어로 쓰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요. 자기가 원래 한 30년대 중반까지 영어로 쓰던 문체를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의 문체는 어떤 식이었냐면 상당히 수다스럽고요. 막
수사가 막 남발하고 비유와 상징과 막 굉장히 학자연한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마치 조이스랑 좀 비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출판사에 자기 그 책을 냈는데 이거 너무 조이스 냄새 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오기도 하는 그런 나쁜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한 답변을 이제 프랑스어에서 얻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이룩한 자기의 문학적인 혁신을 이제 영어로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야기할 때 프랑스어는 문체 없이 쓸 수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덜어내고 만들었던 어떤 외국어를 통해서 이룩했던 혁신을 자기가 모국어에서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조금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중언어 구사의 단일 언어 기간이라고 해서요. 1930년대 중반까지는 물론 베케트가 다중언어를 구사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재료로 해서 영어 글쓰기를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어 중심의 이중언어 기간이 되면요. 물론 영어로 계속 쓰긴 하는데 프랑스어와의 어떤 공존이 일어나는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프랑스어로의 전환이라는 1940년대의 한 사건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몰로이 등의 이 프랑스어 작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중반부터 해서 영어로의 회귀라는 그 사건을 겪게 되면 이제는 영어로도 프랑스어로 썼던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섞인 이중언어 기간이라는 그런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뒤섞인 이중언어 기간은요, 사실 두 언어를 계속 교차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프랑스어를 먼저 쓰고 어떤 때는 영어를 먼저 쓰고 뭐 영어를 먼저 쓴 거는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먼저 쓴 거는 영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케트의 이중언어 작품 군이라고 하는 이걸 다 베케트가 자기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사실 4분의 한 3 정도 되는 그 제가 표시한 이 구간이 다 뒤섞인 이중언어 기간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로서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구간별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베케트 텍스트 중에서도 후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베케트 문학의 특징은요. 여러 언어, 그리고 장르, 그리고 예술 활동이 좀 뒤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 보면 이제 독일어가 있죠. 그리고 프랑스어, 영어라는 이 세 언어가 존재하고요. 또 활동으로는 창작, 번역, 연출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르로 따지면 시, 운문이죠. 그리고 산문, 그리고 연극이라는 그 장르가 다 뒤섞여서 후기 베케트 문학, 그리고 문학을 넘어서 예술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베케트가 1977년에서 1979년까지 쓴 풀피리 노래들과 동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풀피리 노래들은요, 베케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에 그때그때 이렇게 짧은 경구처럼 쓴 시를 모아서 자기가 다시 노트에 옮기고 그다음에 그 노트를 옮긴 거를 타이핑해서 출판한 그런 짧은 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 뭐 여기저기 종이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예를 들면 담배과학의 뒷면이라든가 뭐 편지지의 뒷면 혹은 편지 봉투라든가 혹은 위스키의 뒷면 이런 데 박스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그때 쓰는데 그것도 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있던 파리라던가 파리 주변에 이제 유시시역마근이라고 해서 자기의 집이 있었던 그 근교 혹은 모로코의 탕헤르 혹은 서독의 스투트가르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때그때의 경구처럼 쓴 시였습니다. 근데 또 동반자라는 산문은요. 베케트가 이 풀피리 노래들이라는 시를 쓰던 시기와 굉장히 맞물려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은 베케트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자전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우리가 자전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자서전을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하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약간 소개를 드리면 목소리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라는 주인공이 청자라는 주인공한테 2인칭 현재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어떠하다. 너는 뭐 누워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 그래서 베케트의 탄생이나 뭐 어릴 적 기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메타픽션이라고 하는 이제 픽션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로 동반자를 쓰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로 자기가 자기 번역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연표를 보시면요, 두 작품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좀 시각적으로 보이실 텐데요. 옅은 하늘색이 프랑스어 풀필이 노래들이고 옅은 분홍색이 영어 산문인 동반자, 그리고 좀 짙은 마지막에 오는 그 부분이 프랑스어 산문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원고가 사실 여러 글쓰기 세션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요. 또 그 여러 세션 중에서 같이 궤를 하면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예로 이제 주라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라는 단어 프랑스어 단어인데도 이제 한국어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 봉주르 아시잖아요. 그래서 bonjour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인데 좋은 날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해가 있는 시간 혹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빵집 상호 중에 아시는 거 그쵸? 네, tous les jours 하면 매일매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jour는 날일자 혹은 해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는 시간 그 날을 의미하는 게 바로 프랑스어 단어 jour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어 단어 jour가 어떻게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두 작품 혹은 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오른편에 보이시는 동반자를 보시면 voir le jour라고 해서 날, 해 혹은 빛을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생각하실 텐데 비유적으로 태어나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버전을 보시면 see the light 혹은 see the light of the day라고 해서 빛을 보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쓰여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동반자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변형해서 반복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탄생한 날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너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굉장히 병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하고 다른 그 동반자의 내용을 보면 너는 성금요일에 긴 산고 끝에 태어났다 라고 하고요. 또 풀필이 노래들에는 4월의 어느 날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베케트가 1906년 4월 13일 금요일에 탄생을 했어요. 근데 4월 13일 금요일 자체가 성금요일이라는 실제 기독교 교리의 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이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베케트는 사실 평생 동안 예수와 자기를 좀 병치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웃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데 그런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텍스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왼쪽 오른쪽이 영어 프랑스어인데 살짝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혹은 내가 날이 저물어갈 때 태어나고 울었다. 그날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서 9번째 시간에 울고 죽었다. 라고 해서 똑같이 병치를 하고 있는데 나의 탄생은 두 가지의 동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시 또 울고 죽었다라고 해서 두 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다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시간은 이제 오후 3시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어로 쓸 때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요. 혹은 내가 태어난 저녁, 그날은 그리스도가 검은 하늘 아래서 9번째 시간에 소리 지르고 죽었다. 그래서 일단 태어나는 것 자체도 동사를 하나만 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가지를 쓰긴 썼는데 조금 다른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울다랑 지금 소리 지르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가 그 포사미라고 해서 그 가짜 친구 관계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울다를 이제 영어로 cry라고 썼는데 프랑스어로 크리에라고 하면은 굉장히 형태가 비슷한데 사실은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어로 쓰면은 pleure라고 해야지 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울다를 오히려 빼고 이 대칭을 삭제했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의문점을 바로 프랑스어 시인 풀피리 노래들 이게 11번째 시거든요.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토요일은 쉼, 더 웃기, 자정부터 자정까지 울지 않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토요일은 쉼, 근데 왜 웃고 울지 않지? 살짝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풀피리 노래들이라는 시집을 사서 딱 펼쳤는데 이걸 봤다라고 하면은 토요일?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성금요일에 긴 상고 끝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토요일에 쉰다 라든지 혹은 그 예수께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토요일은 쉬고 그리고 이 쉴 때 웃어야 되고 울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지 않기라는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동사가 바로 pleur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pleure라는 동사가 사실은 풀피리 노래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피리 노래들만 따로 봤을 때 혹은 동반자만 따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었던 그런 면들을 이 두 버전을 함께 이렇게 교차 독서를 했을 때 각 텍스트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제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베케트의 여러 가지 후기 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짧게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뮤엘 베케트의 이중언어 문학 연구를 한다는 일은요, 불문학, 영문학, 비교문학, 번역학과 같은 이런 여러 학문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문학 창작이나 번역 실천, 그리고 연극을 비롯한 예술 창작에도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좀 귀중한 연구다라고 제가 민망하지만 제 입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포니정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포니정 식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